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목계나루에서 생긴 일입니다. 목계나루에서 생긴 일. 목계나루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살인문 앞에 서서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던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물 위에는 봄 기운에 피어오른 안개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멈출 거야. 하지만 기침소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만석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올게요. 그는 낡은 그물과 어구를 챙겨 강으로 향했다. 대대로 어부로 살아온 집안이라 물고기를 잡아 생기를 유지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어머니의 병환까지 깊어지니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도 만석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전날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고 낚싯대도 허탕이었다.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올랐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방 안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릴 생각을 하며 그는 부지런히 어구를 챙겼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던 만석의 앞에 아이들 몇이 모여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먼저 봤으니 내 거야. 내가 잡았잖아. 만석이 가까이 가보니 어른 팔뚝만한 잉어가 모래 위에 펄떡거리고 있었다. 잉어는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듯 했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이 잉어 나한테 팔아라. 만석은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잉어를 가져왔다. 통에 잉어를 담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물끄러미 잉어를 살폈다. 이거 보통 잉어가 아니구나. 잉어는 빛나는 비늘과 살아있는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잉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어머니 약값에 보태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잉어를 항아리에 넣어두었다. 내일 저녁에 어머니에게 푹 고아드려야겠구나. 다음 날이었다. 만석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 따뜻한 밥상과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누가 차린 거지? 어머니가 움직이신 건가 싶어 방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 누가 다녀갔습니까? 오긴 누가 오겠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만석은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부엌에 차려놓은 밥상이 생각났다. 그래서 급히 나가 밥상을 들고 갖다 드리니 힘없는 모습으로 밥상을 보고는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런 따뜻한 밥상은 처음이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준비했니?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많이 힘들지? 너의 착한 마음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만석아,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만석과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장하던 차에 만석은 개눈 감추듯이 저녁을 먹어치웠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다녀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이상하게 생각한 만석이 방문을 열어보니 기척이 없었다. 어머니가 간밤에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만석은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오늘은 지켜봐야겠어. 만석은 날이 저물기 전에 불이 나게 돌아와 살인문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갈 무렵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살며시 부엌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댁은 누구시오? 어찌하여 우리 집에 와서 밥상을 차리는 겁니까? 깜짝 놀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천상의 선녀입니다. 허락 없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 벌을 받아 잉어로 살아가던 중에 당신께 구출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만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와 같이 삽시다. 그러자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신다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당신과 살겠습니다. 다만 항아리를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석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여인은 매일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고 만석은 그녀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풍족히 잡으며 형편도 나아졌다. 오늘도 당신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아름다운 여인이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 헤어져야 했다. 여인은 밤이면 잉어의 모습으로 돌아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은 선녀가 들어간 항아리가 궁금해졌다. 어느 날 결국 만석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야 말았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흘만 더 기다려 주셨더라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당신 곁에 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목소리와 함께 항아리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만석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선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만석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참 만에 나루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는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자네 무슨 일 있는가? 만석은 무어라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예쁜 색시 얻었다고 실없이 희죽대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던 만석이 풀이 죽은 채 세상을 다 잃은 듯이 앉아있는 걸 보고는 누군가 한마디 했다. 색시가 요즘 보이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만석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만석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나루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 있는 것 아냐? 만석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가까이 이르자 뿌연 안개 같은 구름이 오두막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복의 만석이 집에 있나?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었다. 집안의 어구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발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만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해갔지만 아무도 만석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 하늘로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 농부와 사나운 아내.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 농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인내심이 많고 인정 또한 많아서 누가 어떤 부탁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농부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나. 그러면 농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마냥 즐거웠고 기분이 좋았다. 성격이 유쾌한 그 농부는 밖에 나가면 살판이 났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농부를 좋아했다. 일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농부와 같이 있으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듯 농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지내야만 했다. 농부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는 남편이 한마디라도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부터 했다. 당신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까? 그러다 보니 아내 앞에서는 기도 펴지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찍소리 못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내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우선 가장 난처한 일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였다. 아내는 나이가 농부보다 훨씬 많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가 센 아내에게 밀렸다. 더욱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친정이 시댁보다 지체가 조금 높고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가져왔다고 처음부터 아내는 기가 살아 있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툭하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시댁 식구들마저 무시해버렸다. 그렇다 보니 농부는 점점 아내 앞에서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었다. 평소 남편이 하는 일에 불평불만이 많던 아내는 마침내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해댔다. 그리고 틀려 먹었다고 잔소리를 하고 집에 늦게 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농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잘못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남편 아닌가?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래도 착한 농부는 한편으로는 아내가 안쓰러워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의 언행은 점점 더 심해만 갔다. 농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본래 마음 착한 농부지만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심 끝에 농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덕망 있는 박찬봉 어른을 찾아가 보자.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자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는 척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와서 조심스럽게 박찬봉을 찾아갔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긴 했지만 막상 집 앞에 가자 머뭇거렸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하고 가르침을 정했다. 박찬봉은 농부가 하는 말을 다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아내에게 더 친절을 베푸시오. 그게 상책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다정하게 대하고 칭찬하는 걸 잊지 마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오. 그게 모든 일의 근본이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되리라 믿소.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아내가 무섭지 않았다. 주눅이 들어 말도 제대로 못하던 농부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더 다정하게 대하고 칭찬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소.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러 나갈 때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언제나 다정하게 대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내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친절과 칭찬은 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아내가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해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소홀히 했던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 그걸 보고 아내는 더는 심술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언행에 대해 조용히 반성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걸 보고는 아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무턱대고 소리 지르고 화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리고 껴안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아내를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불같은 성격의 아내가 온순해지고 어느새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까지 새어나왔고 살림살이도 늘어나고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 아버지와 딸. 단양에 사는 시골 양반 김선비에겐 외동딸이 있었다. 늦지막이 가진 자식인지라 사랑이 지극했다. 시집 보낼 나이가 되자 이 시골 양반은 보찜을 메고 사윗감을 찾아 돌아다녔다. 딸아이 남편감을 직접 찾아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지만 어디서 적당한 사윗감을 찾을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다닌 지 며칠째 제천 땅에 들어서 남당서원 근처를 지나는데 담 너머 글 읽는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추었다. 총명하고 배운 게 많은 사윗감이 좋겠지. 그는 안으로 들어가 글 공부하는 유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총각이 있었다.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번듯한 외모를 갖춘 총각이었다. 우리 딸하고 잘 어울리겠구나. 넌지시 알아보니 그 마을 박생훈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 길로 박생훈을 찾아갔다. 제게 여식이 하나 있는데 이댁 둘째 아드님과 정혼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 아이를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적당한 때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김선비가 딸아이를 불렀다. 예, 미연아. 아버지가 제천 박생원 댁 둘째 아들을 만나보고 왔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런데 딸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아니, 신통치 않은 게 아니라 얼굴색이 변한 채 고개를 숙였다. 왜? 무슨 일이냐? 사실은 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누군데? 저 아랫마을에 사는 정수라는 총각이에요. 뭐? 보부상 최 씨 아들 말이냐? 네, 아버지. 너를 번듯한 집에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장사치 집안과 사돈을 맺으란 말이냐? 김선비는 딸에게 아비로서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웠다. 금지 오겹 키운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최고의 사윗감을 얻기 위해 근동을 누비며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어렵게 골랐는데 고작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과 만나고 있다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물러가거라.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려고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밤새 한숨만 푹푹 쉬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했다. 영감, 그렇게만 속 끓이지 말고 정수란 총각을 한번 만나보세요. 다음 날 김선비는 아랫마을로 가서 최씨 집을 찾아갔다.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 한번 만나보고 마음을 정할 생각이었다. 마침 보부상 최씨는 장사길에 올라 집에 없고 아들 정수가 나왔다. 자네가 우리 미연이와 마음을 주고 있는 게 맞나?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미연이는 정원한 남자가 따로 있네.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게. 김선비는 모질게 내뱉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집에 찾아갈 때만 해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미연이가 좋다고 하니 웬만하면 시집 보내야지 하고 마음먹은 김선비는 집안 꼬락서니와 정수의 생김새를 보고는 그 마음이 싹 달아났다. 집안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집안이라도 형편없으면 인물이라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지. 인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미연이 신랑 까부는 박생원 아들이 제격이야. 집에 돌아온 김선비는 박생원 둘째 아들과의 혼담을 서둘렀다. 아버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미연의 결심도 확고했다. 정수와 헤어져 생판 모르는 사내와 결혼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자 김선비는 크게 노해서 소리쳤다. 네 마음대로 하려거든 이제부턴 내 딸이 아니다. 사랑이 크면 미움도 크다고 했던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딸의 태도를 보자 김선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임자, 저 아이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당장 내보내시오. 안 그러면 내가 나가겠소. 아내도 김선비를 말려보았지만 워낙 불같은 성격인지라 돌릴 수가 없었다. 미연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한참 울다가 마침내 집을 떠났다. 허락받지 못한 혼인을 하게 된 외동딸 미연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정수와 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갔다. 어느덧 세월이 살같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사실 김선비는 긴 세월 동안 한시도 외동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인연을 끊은 걸 후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성껏 키운 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간신히 사귀었던 분노가 되살아나
딸이 더 미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화가 난 건 설사 반대했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사내와 한번 찾아올 만도 한데 코빼기 한번 비칠 줄 모른다는 거였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못생긴 사위 얼굴이 떠올라 분통이 치밀어 오르곤 했다. 그 녀석만 아니었으면. 김선비 못지않게 속이 상한 건 아내였다. 아내는 딸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그동안 김선비 몰래 서너 번 딸을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딸과 울며 헤어졌다. 그래도 딸이 잘 살고 있어 한시름 놓았지만 딸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 김선비가 벼락을 칠 것 같아 매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어느 날 김선비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 눈치를 보다가 한마디 했다. 영감, 그렇게 속 끓이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김선비는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고 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어디 살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이곳에 최정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요? 저기 저 집입니다요. 마을 사람이 가리키는 집을 보니 그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집이 아닌가. 이리 오너라. 그러자 하인이 나왔다. 뉘신지요? 단양에서 온 아비라고 이르게. 미연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버지, 절 용서하세요. 그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김선비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존심과 분노 때문에 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심한 죄책감이 들었다.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며 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와서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네.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날 용서하게. 그렇게 김선비는 잃어버린 딸과 사위를 되찾았다. 사위는 장사 수완이 있어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고 3살 배기 아들과 젖먹이 딸이 있었다. 사위한테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집에 돌아온 김선비는 이웃 선비들에게 딸과 사위 자랑이 한창이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최고야. 자네가 얘기하던 제천 박생원 아들은 어떻게 됐나? 아직도 글공부 중이라는구먼. 그렇게 김선비가 딸 자랑, 사위 자랑하는 모습을 멀리서 아내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잃어버린 첫날 밤, 다시 찾은 첫날 밤. 인걸은 장안에 소문난 장사였다. 커다란 덩치에 몸놀림도 재빨라서 씨름판에선 당할 적수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인걸이 딸만 셋인 박영감집 셋째 딸을 아내로 맞아 대릴사위로 가게 된 것이다. 누군 예쁜 마누라를 얻어서 좋겠네. 신랑도 나무랄 데는 없지. 사내들은 인걸을 부러워하고 여자들은 듬직한 인걸을 아까워했다. 박영감집에 초례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가 마주섰다. 인걸은 다소곳이 숙인 신부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정말 곱구나. 대릴사위로 들어오지만 상관없어. 인걸의 색시가 되는 화선은 동네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 화선이 인걸의 색시가 된다 하니 혼례를 구경하러 온 총각들은 눈에 쌍심지를 견 채 바라보았다. 혼례가 끝나고 별채에 신방이 차려졌다.
대릴 사위로 들어오는 인걸이 앞으로 기거할 곳이기도 했다. 짓궂은 사내들은 인걸을 붙잡아 달아매고 발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평소 같으면 감히 인걸에게 대들지도 못하던 위인들이 바람 피우지 말고 잘 살라는 핑계로 부러운 속내를 마음껏 풀어내고 있었다. 어여야, 이제 그만해. 자정이 다 되어서야 풀려난 인걸은 발바닥이 부은 채 절뚝거리며 신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희미한 등잔불 밑에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있고 한편에 갖가지 진미가 차려진 주안상이 놓여 있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신부는 말이 없었다. 무거운 신부의 족두리 장식을 벗기고 등잔불을 끄니 사방이 어둠 속에 잠겼다. 옷고름에 손을 대니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여인과의 잠자리는 처음인지라 인걸은 들은 대로 조심스럽게 첫날 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닌가. 용서해 주세요. 전 이미 혼몸이 아니에요. 혼몸이 아니라니? 그럼 아이라도 가졌단 말이오? 네, 용서해 주세요. 그걸 숨기고 나와 혼인을 했단 말이오? 인걸은 순간 화선에 대한 환상이 일시에 무너졌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아비는 누구요? 덕칠이라는 사내예요. 화선은 동네 처녀와 나물 캐러 갔다가 낯선 사내에게 당하게 되었던 일. 그 뒤로 서로 앞날을 약속하고 미래를 나누었지만 다시 오겠다고 떠난 뒤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된 거 내 아이처럼 키워도 좋겠지. 인걸은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껴안으려 하자 화선이 몸을 웅크리며 거부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할 수 없이 혼례는 치렀으나 마음은 일편단심 그 남자에게가 있던 것이다. 아직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군. 내 자식처럼 아이를 키울 생각도 했지만 보아하니 당신에겐 내가 걸림돌이 될 뿐이요. 난 가겠소. 당신 때문에라도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이요. 부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길 바라겠소. 인걸은 신방을 박차고 박영감 집에서 나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불 켜진 주막이 보였다. 여기서 하룻밤 보내고 양평 아저씨 집으로 가자. 주막에 들어가 속상한 김에 막걸리로 목을 축이니 취기가 돌아 마음마저 울적해졌다. 그때였다. 살려주세요. 누가 쫓아와요. 다급한 여자 목소리였다. 인걸이 주막문 앞에 나서니 보따리를 끌어안은 앳된 처녀가 황급히 달려와 인걸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조금 있자 우락부락한 산에 둘이 쫓아왔다. 형씨,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꺼져. 보아하니 순진한 처녀 잡아가서 팔아넘기려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야말로 조용히 사라져. 그러자 한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순식간에 인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인걸이 누구인가? 힘으로 말하자면 장사요. 날쌔기로 말하면 물찬 제비 아닌가. 번개 같은 솜씨로 인걸은 사내를 때려 눕혔다. 그러자 남은 사내는 감히 달려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달아나 버렸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요? 제가 바보였어요. 속았어요. 처녀는 보따리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옥순이라는 그 처녀는 객주집을 하는 홀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객주집에 언젠가부터 드나드는 젊은 사내가 옥순에게 관심을 보였다. 조금씩 눈인사를 하다 보니 옥순도 그 사내가 싫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다 보니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우리 이곳을 떠나 둘이서 삽시다. 어머니가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야지. 자리 잡고 나서 어머니도 모시도록 합시다. 옥수는 사내의 그럴듯한 가문이설에 속아 어머니가 모아둔 엽전 꾸러미까지 챙겨서 사내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시장하다고 들어간 국밥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금 전 그 사내들이 따라붙었다는 것이다. 보아하니 한 패거리인 것 같소.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데려다 주겠소.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주막에 몰려들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인걸에게 다가섰다. 바로 저 남자예요. 옥순이 그 사내를 가리켰다. 순진한 처녀를 꼬여서 팔아 넘기려 하다니. 내 부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보통이 아니구나. 넌 누구냐? 난 장안의 소문난 씨름꾼 황인걸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난 이 구역을 주름잡는 덕칠이라는 분이시다. 덕칠이라고? 인걸은 순간 화선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화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내, 아이의 아비 되는 그자의 이름인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자를 만나다니. 인걸은 일편단심 덕칠을 기다리는 화선을 생각하고는 안쓰러워 가슴이 먹먹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덕칠의 패거리가 달려들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인걸은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은 타고난 장사 인걸을 상대할 순 없었다. 마침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덕칠도 인걸의 발밑에 쓰러지고 말았다. 날이 밝아오자 인걸은 옥순을 어머니의 객주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친절한 사내를 조심하시오. 돌아서 가려는데 주방에서 옥순의 어머니가 딸이 돌아온 걸 보고는 급히 나왔다. 너, 다 큰 처녀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사람 누구냐?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일을 다 얘기했다. 그리고 인걸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말 고맙소. 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려. 그런데 색시는 있어?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인걸은 그 길로 박영감 집으로 돌아갔다. 박영감 집에 가니 첫날 밤에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버려 야단이 나 있었다. 박영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소리를 해댔다. 자네 어디 갔었나? 화선이한테 물으니 말없이 울기만 하고. 왜, 싸웠나? 아닙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새벽같이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이렇게 신부 혼자 두고 가면 되는가? 인걸은 신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화선은 돌아온 인걸을 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인걸은 간밤에 덕칠을 만났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잃어버린 첫날 밤을 다시 찾으러 온 거요. 그러더니 화선을 살포시 껴안았다. 그날 밤 초저녁부터 신방에 불이 꺼졌다. 그날이 첫날 밤이란 건 둘만의 비밀이었다. 아내는
남장여인.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랑치에서 배가 아파 죽겠다며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와 행랑아범은 오영달이 아파하는 곳으로 왔다. 오영달은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다. 마님, 날이 깨서 광난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의술에 조금 소질이 있으니 침이나 한 대 놓아볼까요? 그래 보거라. 안방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리를 들은 오영달이 펄쩍 뛰면서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때는 할머니 손이 약손이나 할머니가 없으니 대신 계집을 데려다 아픈 데를 슬슬 문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부잣집 외동아들 오영달이 며칠 전 북악산 자락에서 기생들과 한바탕 놀다가 술이 얼큰해져서 내려오던 길에 다리를 접질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매일 기생집에 출근 도장 찍던 오영달이 모처럼 집에서 박혀 있으려니 등이 근질거려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낮은 소견에 애들처럼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 이것도 통하지 않는구나. 홍단이는 무엇을 하고 있다냐. 이럴 때 문병이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오영달의 눈앞에는 간드러진 웃음을 흘리는 홍단이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필 그놈의 바위가 미끄러울 게 뭐람. 오영달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렇게 오영달은 산 좋고 물 맑은 북한산 자락에서 내로라 하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김씨 부인과 혼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부인은 현숙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대갓집 셋째 딸이었다. 오영달은 양친이 일찍 세상을 뜨고 재산이 모두 손아귀에 들어오자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남북촌을 넘나들며 기생이란 기생은 모두 섭렵했고 난봉꾼들과 어울려 다니며 있는 재산을 까먹고 있었다. 돈을 써서 별감직책을 얻고 나더니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여보,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과거 공부에나 집중하십시오.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오. 도리어 부인의 말에 화를 내며 큰소리쳤다. 친교하는 사내들 면모를 보니 죄에다 장안에서 내로라 하는 남봉꾼이요. 근본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김씨 부인은 속이 터졌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가요? 이 집 말고는 있는 땅마지기도 다 팔아먹고 남은 것이라고는 요 앞에 손바닥만한 밭되기 한 자락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선산마저 팔아먹었던데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알았소. 두고 보시오. 오영달도 몇 년 만에 부모님이 물려준 그 많던 재산을 하나하나 날려먹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없자 마음이 조급해지긴 했다. 그래, 대장부로 태어났으니 돈 좀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한 오영달은 문을 박차고 나가 관에서 별감직책을 명분으로 돈 2,000냥을 빌렸다. 그리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일으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볼 거요. 모아둔 돈 있으면 꺼내주시오. 장사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봐뒀소. 대장부 하는 일에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하지 마시오.
평양 소문 못 들었소? 가만히 서 있어도 고백한다던데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가 공사도 구분 못할 줄 아시오? 좀 기다려 보시오. 돈을 긁어 모아 올 테니. 오영달이 큰 소리를 치고는 아내의 만류에도 빌린 2,000냥과 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 평양으로 장사길을 떠났다. 평양에 닿은 오영달은 그야말로 봄바람에 낙엽 날리듯 가슴이 설렜다. 대동강에 넘실대는 물결을 보며 부병루에 올라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장사도 이런 데서 해야 제맛이지. 영달은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길목 좋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다. 달빛이 은은한 초저녁, 영달이 밖을 내다보니 건너집에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여인은 누구요? 아따, 천하일색 추어리를 모른다니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걸요. 영달은 객주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여각 손님 중에 수천 냥을 가지고 장사를 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추월이 넌지시 객주와 거래를 한 것이다. 그날 밤 영달은 자리에 누웠으나 조금 전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추월은 방문을 반쯤 열어젖히고 자태를 드러냈다. 마치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한 그 모습에 오영달은 참다 못해 그 집으로 달려갔다. 영달이 오는 모습을 보자 추월은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한양에서 장사하러 온 오영달이라 하오. 객지에서 적적하던 차에 그대의 자태에 반하여 이리 오게 되었어. 들어오시어 술 한잔 드시고 회포를 나누시지요. 각종 산의 진미와 술이 나오고 간드러진 추월의 노래와 코를 찌르는 향내에 영달은 정신을 못 차렸다. 여각에서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거처를 여기로 옮기시지요. 그래도 되겠소. 영달은 그날로 바로 추월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장사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고 영달은 추월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장사 미천으로 가져온 돈이 모두 추월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털어도 먼지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자 그때부터 추월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여각으로 돌아가시죠. 남은 여비가 없소이다. 그럼 경비는 줄 테니 한양으로 돌아가던가. 빈털터리로 돌아갈 순 없소. 그때부터 영달은 안방을 차지하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신세가 되었다. 한편 김씨 부인은 장사하러 간다고 허세를 떨며 평양에 간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비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감사의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따라갔다. 평양에 가보니 남편이 추월의 간교한 교회에 빠져 장사미천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부인은 감사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관내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비장주기를 받아 남장 차림으로 시찰에 나섰다. 이리 오너라. 누구신지요? 추월의 집 앞에서 부르니 머슴이 나오는데 복장은 달라졌으나 남편 오영달이었다. 남장을 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달에게 비장이 된 아내가 일렀다. 주인에게 내일 가명으로 오라 이러거라. 다음 날 가명에 온 추월에게 비장 아내가 호령했다. 장사하러 온 자를 미혹해서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서 머슴으로 삼았으니 죄질이 심하다.
당장 중죄를 내려야 마땅하나 칼취한 돈을 모두 내어놓으면 매질로 사해주겠다. 그리하여 영달은 장사미천을 모두 돌려받고 귀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아내는 영달에게 약조를 받아냈다. 이보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을 하면 쓰나?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오영달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다. 아니, 남편은 객지에서 고생하는데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요? 가셨던 일은 잘 되셨어요? 아니, 이번엔 그냥 보고만 온 거요. 김씨 부인은 영달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는 슬며시 웃었다. 며칠 후 아내가 방을 비운 사이 영달은 누워있다가 하도 심심해서 문갑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서신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것을 펼쳐보니 평양에서 비장에게 써준 약정서였다. 깜짝 놀란 오영달은 평양에서 본 비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쩐지 남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자기 코가 석자라 그 당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 영달은 옷장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아내가 비장이었다면 분명히 비장이 입었던 옷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길 바랐던 영달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역시 그랬구나. 비장이 바로 아내였어. 이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영달은 대장부라고 큰소리치며 재산만 탕진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아내가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생각을 하니 미안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영달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구해봅시다. 제천 양령시로 가보는 것도 좋겠소. 사랑채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어린 동자승의 시에 울산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왔다. 그는 부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설악산 울산바위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또는 배알이 뒤틀렸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분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공리하던 사또는 어느 날 묘책을 짜냈다. 하루는 그가 아전을 불러 재차 물었다. 여봐라,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 얘기를 듣자 아전이 유식한 척하며 한마디 했다. 그렇습니다, 사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신령이 전국의 바위를 금강산으로 불러 모으는데 울산에서 온 바위가 늦는 바람에 그만 설악산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울산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버럭 화를 냈다. 울산에서 가져온 바위를 세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다는 말인가? 그건 그냥 전해오는 얘기인데쇼. 듣기 싫다. 공연히 울산바위라고 부르겠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세라도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치고 나서 호령을 내렸다. 설악산 신흥사로 갈 테니 채비를 하라. 신흥사는 설악산의 맹주처럼 기세를 떨쳐온 사찰이었으나 유교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아무런 맥도 못 추는 처지로 전락했다. 신흥사에 울산에서 온 사또의 행차가 들어서자 주지스님이 나와 일행을 맞아들였다. 그런데 주지의 방에 들어선 울산 사또가
다짜고짜 역정부터 내는 게 아닌가. 울산에서 온 바위를 공짜로 쓰면서 돈도 한 푼 내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주지는 기가 막혔다. 그런데 울산 사또의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혔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바위세를 내도록 하라.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저를 폐쇄하게 될 줄 알라. 울산 사또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다. 신흥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난리가 났다. 그렇잖아도 지원이 끊겨 절의 살림이 어려운데 가을 추수를 해서 모두 바위세로 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울산 사또의 엄포를 무시했다가는 절의 존폐마저 위태로울 판이었다. 그해 가을이었다. 울산에서 사또가 아전들을 거느리고 신흥사에 찾아왔다. 바위세를 받으러 왔다. 주지는 설마 하던 게 사실로 드러나자 눈앞이 캄캄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지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내지 않는 날이면 어떤 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스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해마다 바위세를 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었다. 스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바라보니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동자승이었다. 네가 어떻게? 동자승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는 주지 스님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주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 길로 울산에서 올라온 사또 일행이 머무는 방으로 갔다. 울산에서 온 바위가 없으면 그곳에 곡식이라도 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 이제 그 바위를 가져가 주십시오. 뭐? 바위를 그만 가져가라고? 주지의 말에 사또는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니 엄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가져갈 테니 새끼를 태워서 그 재로 바위를 묶어 놓으라. 한 달 후에 와서 끌어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을 남기고 울산 사또 일행은 돌아갔다. 그 큰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는 것도 문제인데 무슨 수로 새끼를 태워 그 재로 바위에 두른단 말인가? 큰일 났구나. 바위 새를 달라고 할 때 줄 걸.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구나. 주지는 어린 동자승의 말만 듣고 성급한 행동을 했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동자승은 태연한 표정이었다. 주지 스님, 새끼를 꼬아야 하니 마을 장정들을 모아주십시오. 동자승은 모인 장정들에게 볏집으로 새끼를 꼬게 하더니 완성된 새끼줄을 모두 바닷물에 담그게 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새끼줄에 소금물이 흠뻑 배어들었다. 볏집이다 보니 염장이 된 것이다. 이제 꺼내서 햇볕에 잘 말려서 들기름을 바르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동자승의 지시에 따라 새끼줄을 햇볕에 말려 들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염장이 된 새끼줄은 겉만 까맣게 탈 뿐이지 속은 멀쩡했다. 자, 이제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도록 하십시오. 수십 명에 이르는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 커다란 울산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작업이 끝나자 정말로 새끼를 태운 재가 바위를 묶고 있는 형상이 되었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울산에서 사또 일행이 올라왔다. 신흥사에 올라오면서 울산 바위를 바라본 사또는 그만 깜짝 놀랐다. 날 데려가라고 하듯이 울산 바위에 버젓이 새끼를 태운 재가 둘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자, 사또 나리, 준비해 두었으니 가져가시지요. 주지의 말에 사또는 머뭇거리며 변명을 했다. 수고했군. 저걸 끌고 가려면 더 많은 인원을 데려와야겠어.
인원을 모아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울산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신흥사에 오는 일이 없었다. 그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산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설악산을 지키고 있다. 영리한 핀켈.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를 둔 과부가 살고 있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선 일을 했지만 집에 와서는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빈둥거리며 애만 태웠다. 얘들아, 날도 저물었는데 나가서 닭장 문 좀 살피고 오너라.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다. 오로지 막내 아들만 발에 불이 나도록 밤낮으로 혼자서 집안일을 도왔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자연히 막내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 그럴수록 두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업신여겨서 핀켈이란 별명을 지어 불렀다. 핀켈은 바로 오줌 싸개라는 뜻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 넓은 세상에 나가서 각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를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 삼형제는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해질 무렵에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렀다. 멀리서 바라보니 호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삼형제는 언덕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불빛이 뭐지? 저기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볼까?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보아 틀림없이 사람이 살 거로 생각했다. 벌써 사방이 어두웠고 잠잘 만한 곳도 없어 삼형제는 그 섬으로 건너가기로 했다. 마침 호숫가 갈대밭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었다. 삼형제는 그걸 타고 섬을 향해 저어갔다. 섬 가까이 다가가니 물가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다.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초롱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한 빛은 바로 그 초롱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이런, 불빛이 이렇게 환하다니. 그 빛은 사방이 훤히 드러나 보일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집 안을 들여다보니 뜰에 황금뿔을 가진 큰 염소 한 마리가 있었다. 염소가 걸어 다닐 때마다 뿔에 매달린 조그만 방울이 흔들려서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삼형제는 신기한 듯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을 본 삼형제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주인은 무섭게 생긴 마녀 할멈이었다. 마녀 할멈은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늙어 보기 흉했지만 겉에 화려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황금실로 짠 옷감에 가장자리마다 금빛으로 눈부시게 번쩍였다. 삼형제는 비로소 자기들이 사람 아닌 마녀 할멈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삼형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마녀 할멈은 난로가에 앉아 불 위에 얹어둔 냄비를 국자로 젓고 있었다. 삼형제는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수 없어. 호수 저편에 큰 성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봐라. 마녀 할멈은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동안 핀켈은 재빨리 집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줄곧 핀켈의 행동에 신경이 쓰였는지 마침내 말을 걸었다. 네 이름이 뭐냐? 핀켈이에요. 핀켈이 시원스럽게 대답하자 마녀 할멈이 두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그만 가봐라.
그리고 핑켈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있어야겠다. 보아하니 너는 꾀가 많아. 여기서 나가면 아무래도 나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 같구나. 핑켈은 겁이 나서 제발 형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리고 절대 할머니에게 폐를 끼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간신히 나왔다. 삼형제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와 배에 올라타서 무사히 빠져나온 걸 기뻐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들은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성이 거대하고 화려해서 삼형제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너희 둘은 마국간에서 일하고 너 막내는 주인님의 아들 시중을 들도록 해라. 하인이 그들에게 일거리를 분배해 주었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핑켈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주인도 무척 귀여워했다. 동생을 보며 형들은 화가 났다. 저놈 때문에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핑켈 저놈이 눈에 가시란 말이야. 형들은 자기들은 제쳐놓고 동생만 좋아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다. 형들은 어떻게든 핑켈을 모함하면 자기들이 인기를 얻게 될 거로 생각했다. 마침내 두 형제는 주인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호수 위는 물론 언덕까지도 환히 비추는 아름다운 황금초롱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그처럼 귀중한 보물을 갖지 못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속삭였다. 주인은 그 얘기에 정신이 쏠려서 물었다. 그 초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초롱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희 막내 동생 핑켈만이 그 초롱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핑켈은 초롱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은 황금 초롱이 당장 갖고 싶어졌다. 그래서 즉시 핑켈을 불렀다. 핑켈, 네가 만약 황금 초롱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마. 주인이 말했다. 있는 힘을 다해 꼭 황금 초롱을 가져오겠습니다. 핑켈은 분부대로 하겠다고 맹세해서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두 형은 일이 잘 되어간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동생이 주인 앞에서는 초롱을 구해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성공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핑켈은 작은 배를 타고 마녀할멈이 사는 성을 향해 갔다. 섬에 닿자 해가 저물었다. 마녀할멈은 부지런히 저녁에 먹을 죽을 쓰고 있었다. 핑켈은 살그머니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굴뚝으로 소금을 한 움큼씩 던져 넣었다. 소금은 바로 굴뚝 밑 부엌에 걸어둔 죽 냄비에 떨어졌다. 죽이 끓자 마녀할멈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죽이 짤까? 마녀할멈은 죽이 짜다고 딸에게 몹시 화를 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물을 타보았지만 그래도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마녀할멈은 딸을 시켜 바깥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새로 죽을 끓이게 했다. 그러자 딸이 말했다. 어머니, 바깥이 너무 깜깜해서 우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둡거든 황금 초롱을 가져가렴. 마녀할멈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딸은 황금 초롱을 들고 물을 기르러 나갔다. 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허리를 굽히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핑켈이 딸의 두 발을 잡고 우물 속에 쳐넣었다. 그리고 얼른 황금 초롱을 들고 배에 올라탔다. 얘가 왜 안 오지? 물을 길러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마녀할멈은 걱정이 되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마녀할멈은 멀리 호수 위로 미끄러져가는 눈부신 황금초롱의 불빛을 보았다. 마녀할멈은 깜짝 놀라 물가로 뛰어가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너 핑켈 아니냐? 그래요 할머니, 저예요. 마녀할멈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네가 바로 도둑놈이었구나. 그래요 할머니. 그 말을 듣자 마녀할멈은 탄식을 했다. 너를 놓치다니 내가 바보였어. 내게 속을 줄 알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와봐라. 그냥 두지 않을 테다. 핀켈은 무사히 성으로 돌아왔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핀켈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다. 두 형은 핀켈이 성공한 걸 보자 더 약이 올랐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동생을 모함하여 자기들이 주인의 마음에 들 궁리를 했다. 얼마 후 형들은 또다시 주인 앞에 나아갔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염소 얘기를 했다. 염소의 뿔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뿔에는 조그만 방울이 달려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보물이 주인님에게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쏠렸다. 그 염소가 어디 있느냐? 누가 염소를 구해올 수 있느냐? 주인은 다급하게 물었다. 형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 염소는 저희 막내 동생 핑켈만 잡아올 수 있습니다. 핑켈은 염소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그 염소가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 핑켈을 불렀다. 너희 형들이 그러는데 황금뿔을 가진 아름다운 염소가 있다는구나. 움직일 때마다 뿔에 달린 방울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자, 명령이다. 그 염소를 잡아오너라. 염소를 잡아오기만 하면 땅의 3분의 1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마. 핀켈은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힘 잘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 주인은 핀켈의 시원스러운 대답을 듣고 기뻐했다. 한편 형들은 이번에야말로 핀켈이 도망쳐오지 못할 거로 생각하며 좋아했다. 핀켈은 즉시 준비를 하고 마녀할멈이 사는 성으로 배를 저어갔다. 섬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서 아무도 핀켈이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핀켈은 어떻게 염소를 빼앗아 올까 궁리를 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염소는 밤마다 마녀할멈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 마녀할멈과 딸이 잠들 때가 되었다. 딸은 평소처럼 대문에 빗장을 지르려고 했다. 그때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핀켈이 나무 토막 하나를 문틈에 끼워 놓아서 문이 닫히지 않았다. 딸이 한참이나 문을 잠그려고 애쓰지만 잠글 수가 없었다. 그걸 본 마녀할멈이 고함을 쳤다. 어디 잘못된 모양이구나. 다치지 않거든 그대로 둬라.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딸은 빗장을 걸지 않고 잠을 자러 들어갔다. 잠시 후 마녀할멈과 딸이 잠들자 핀켈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에서 자는 염소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먼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염소의 털을 뽑아 금방울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염소를 옆구리에 끼고 나와 배에 올라탔다. 핀켈은 호수 한가운데쯤 와서 방울 속의 털을 뽑아버렸다. 그러자 염소가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방울 소리에 잠이 깬 마녀할멈은 깜짝 놀라 물가로 뛰어나와서 고함을 질렀다.
너 핑켈이지? 네, 할머니, 저예요. 내가 또 우리 황금 염소를 훔쳐가는구나. 그래요. 제가 염소를 훔쳤어요. 마녀 할멈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너는 정말 큰 도둑놈이구나. 그래요, 할머니. 저는 큰 도둑놈이에요. 그 말을 듣자 마녀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내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또 놓치다니. 내가 바보구나. 두고 보자. 다음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테니. 핀켈은 성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과 약속한 대로 땅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었다. 형들은 동생이 이번에도 성공한 데다가 너나 할 것 없이 황금초롱과 염소를 보고 감탄하는데 더 약이 올랐다. 둘은 어떻게 하면 동생을 모함할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궁리를 했다. 어느 날 형들은 또다시 주인 앞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마녀 할멈이 입고 있던 금실로 짠 옷에 대해 얘기했다. 옷감을 금실로 짰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빛난다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처럼 훌륭한 옷은 마녀 할멈이 아니라 아가씨께서 입으셔야 합니다. 주인님께서 갖고 계신 보물 가운데 빠진 게 있다면 그 옷 하나뿐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며 물었다. 그 옷은 어디 있느냐? 누가 가져올 수 있지? 두 형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옷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핑켈 뿐입니다. 핑켈은 그 옷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옷을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핑켈을 불러 말했다. 여봐라. 내가 내 딸을 좋아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런데 마침 내 형이 아름다운 황금옷 얘기를 들려주는구나. 지금 곧 그 옷을 구해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위로 삼아 내 뒤를 잇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듣자 핀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래서 아가씨를 얻는 일이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형들도 핀켈 못지않게 좋아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핀켈은 혼자 배를 저어 마녀 할멈이 사는 섬으로 갔다. 가는 도중 어떻게 하면 황금옷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옷은 마녀 할멈이 늘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아 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핀켈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먼저 윗도리 밑에 주머니를 하나 달고 일부러 벌벌 떨며 마녀 할멈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녀 할멈은 핀켈이 들어오는 걸 보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핀켈, 마침내 내 발로 찾아왔구나. 마녀 할멈은 고함을 치면서 기뻐했다.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왔지만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쁜 짓을 했으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마녀 할멈은 어느새 큼직한 칼을 들고 핀켈을 해치려고 했다. 핀켈은 마녀 할멈을 보고 일부러 놀라면서 기절하는 척했다. 죽어야만 한다면 제발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죽게 해주세요. 저는 칼에 맞아 죽기보다 우유죽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녀 할멈은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나쁜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큰 속 가득히 우유죽을 쑤어서 핀켈 앞에 갖다 주었다. 핀켈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는 척하면서 마녀 할멈의 눈을 속여 앞가슴에 찬 주머니에 죽을 쏟아부었다. 마녀 할멈은 핀켈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많이 먹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죽을 다 먹고 나자
핀켈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 땅바닥을 구르다가 눈을 감고 죽은 척했다. 그러고는 앞가슴에 찬 주머니를 몰래 찢자 죽이 바닥에 온통 흘러나왔다. 마녀알몸은 핀켈이 죽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터져 죽은 줄 알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러고는 곧 물을 길러간 딸을 부르려고 했다. 그때 마침 바깥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으므로 마녀알몸은 황금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마녀알몸이 나가자마자 핀켈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집어들고는 번개처럼 뛰어나갔다. 잠시 후 마녀알몸은 핀켈이 배를 타고 달아나는 걸 보았다. 핀켈이 죽기는커녕 황금 옷까지 훔쳐가는 걸 본 마녀알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마녀알몸은 호숫가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거기 도망가는 게 핀켈이냐? 그래요, 저예요, 할머니. 이놈이 이젠 내 황금옷까지 훔쳐가는구나. 그래요, 제가 가지고 가요. 그럼 너는 정말 큰 도둑놈이구나. 그래요, 할머니. 전 도둑이에요. 마녀알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아, 또 너를 놓치다니. 내가 바보로구나. 내가 못된 짓을 할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녀알몸은 힘없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핀켈은 성으로 무사히 돌아와 주인에게 황금옷을 바쳤다. 보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다. 주인은 약속대로 핀켈을 사위로 삼았다. 핀켈은 한평생 아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마음씨 나쁜 두 형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마국간에서 일해야 했다. 어떻게 소가 시장이 되었나? 어느 지방에 돈은 많지만 멍청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정말 미련했고 자식도 없이 아내와 소와 당나귀가 있었다. 농부는 대학교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점점 더 대학교에 대해 궁금해졌다. 어느 날 한 친구와 대학교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네한테 대학에 관해 말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말 못하는 동물을 사람처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번 해볼 거야. 내 소는 아주 영리해서 내가 당나귀한테 이리야 하면 소도 따라서 걷기 시작한다니까. 농부가 말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를 데리고 레이젠으로 갔다. 그는 대학 문을 두드렸고 직원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내가 키우는 소를 대학에 보내고 싶소.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농부를 교수에게 데려가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못된 생각이 들었다. 직원은 농부의 설명을 듣고 소가 거기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농부는 소를 대학에 남겨두고 올 수 있었다. 그때 그 직원은 가르치려면 수업료로 70길더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소의 교육을 위해서 수업료를 내고 소를 레이젠에 남겨두었다. 한 달쯤 지나자 농부가 생각했다. 지금 가서 내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그는 레이젠으로 급히 떠났다. 확실히 그 소는 외양간에 없었다. 소는 강의받으러 갔어요. 잘 오셨어요.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농부는 돈을 내고 다시 집으로 갔다. 그는 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고 돈을 내야 했다. 그는 소가 잘 배우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런 일이 1년 반 동안 계속되었고 항상 돈을 냈지만 소를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농부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농부는 화가 나서 소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가 막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고 편지를 써 보냈지 않았나요? 시험에 통과될 거예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100길더를 더 내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요. 농부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소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레이젠으로 갔다. 그가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그 못된 직원이 말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소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소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지요. 암스테르담 시장이라고요. 나한테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니 경솔했군. 하지만 이해하오. 농부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그 무렵 거기에는 황소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있었다. 물론 그 못된 직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농부는 자기가 시장의 주인이라며 그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비서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농부는 고집을 부렸고 둘은 서로에게 욕하기 시작했다. 그때 시장이 나와서 비서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시장은 농부를 안으로 데리고 와서 농부의 얘기를 들었다. 소와 대학에 대해 전부 설명하고 나서 농부는 이제 고삐를 채워서 아내한테 널 보여주겠어 하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장은 화가 나서 농부를 문 밖으로 내던졌다. 그래서 농부는 만족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레이젠에 있는 대학에서는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실이야. 우리 소를 사람처럼 가르쳤다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아.